오냐오냐 세계 금쪽이들 19 11일을 공개합니다. 지하철에 퍼진 모모.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공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미국 뉴욕에서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2020년 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정보도 없고 네. 공포가 진짜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제일 무서웠죠, 진짜. 맞아요. 아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전철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뭐야 왜? 왜 상자를 왜 던져? 방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유독성 물질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들이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지하철 바닥에 쏟아졌고요. 이에 승객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가거나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테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10대 소년 데이빗과 모리스의 장난. 데이빗과 모리스가 저런 장난을 친 이유.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직접 업로드했고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아 그저 장난이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음료수와 비누로 만든 액체였다고요. 라며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아, 이게 액체 음료수하고 비누를 섞은 건지 진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더 나쁘다 생각하는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면서 선의의 메시지인 척 하려고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썼다는 소리하고 게 앉아있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불안감을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 아무리 10대여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모모가 된 바나나.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니,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연쇄 방화 사건은 뭐뭐?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4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아, 연쇄적으로 4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4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아,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2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네.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양.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2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어머. 3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양.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모모의 위험한 장난.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치.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자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수의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던가. 근데 오늘 주제가 금 쪽이잖아. 아, 또 그 에너지 음료 뭐 탔나? 금 쪽에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게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주사기까지 썼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사라진 수술비의 행방은? 2016년 8월 12일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경찰 양반, 제발 내 수술비 좀 찾아주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호아킨 오베헤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수술비를 뭐 어떻게 잃어버린 거죠? 뭐 집에 어렵게 모아둔 돈을 누가 훔쳐갔던지. 아하. 사실 오베헤로 할아버지는 섬액성 부정맥을 앓으며 언제 갑자기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아야 했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수술비에 보태세요. 할아버지의 딱한 사정을 안 이웃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당시 약 66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웃들 진짜 좋네. 미담이네요. 네. 이후 행여나 수술비를 잃어버릴까 도둑맞을까 걱정하던 오베헤로 할아버지는요. 수술비를 비닐에 넣어 마당에 묻어뒀는데요. 은행에 가셔야지. 그럼 빨리 병원에 먼저 갖다 줘버리지. 그러니까 선입금. 네. 아니 뭐 은행에 넣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돈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을 파봤더니 수술비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 마당에 돈이 마당 땅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알죠? 누가 본 거지? 잠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호. 불안합니다. 그래요. 옆집에서 본 게 아닐 수 있어. 자, 다행히 곧바로 범인을 찾긴 찾았습니다만 범인의 정체가 할아버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베헤로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도난당한 그날 밤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밤새 파티를 열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리고 요란한 바비큐 파티장에 도착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바비큐, 술, 마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 파티의 주최자가 바로 오베헤로 할아버지의 손자로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당에 돈 봉투를 묻길래 그거 좀 꺼내 썼어요. 할만 사안이네요, 진짜. 할아버지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파티예요. 게다가 그 이웃들이 다 모아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준 돈입니다. 다시 돈 모으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철이 없어도 너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감염자 격리, 광범위한 접촉 경로 추적, 그리고 엄격한 이동 통제 조치 등을 시행. 그 결과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감염 발생자가 없던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3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호치민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2,200명이 웬 말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거예요? 사실 뭐 작은 구멍 하나가 일파만파 아닙니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당시 베트남 당국이 수많은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진비와 격리 비용 등 한화로 약 2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역학조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 사실, 이 엄청난 사태는 단 한 명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명 때문에 2,200명이? 그렇죠. 와,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진짜 베트남판 슈퍼 전파잖아요. 그러네. 이 사태의 주범은 베트남의 한 항공사 승무원인 드엉 떤 하우라는 남성인데요. 지난해 11월 일본 비행에서 돌아온 그는 규정상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 레스토랑에서 만날래? 너 코로나? 에이 설마 내가 걸렸겠어. 괜찮아. 하우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 집으로 친구를 부르고 외출해서 식당을 방문하는 등 무려 46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우 본인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얼마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우. 그리고 며칠 뒤 하우를 만났던 지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 베트남 보건당국이 급박하게 하우의 이동 경로 등을 역학조사한 결과 무려 2,200여 명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 많은 데만 다녔나 보네. 야,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2,200명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하우를 향해 베트남 전역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요. 결국 베트남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하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역에는 괜찮다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6일 공개합니다. 스승에게 저지른 추악한 만행. 2019년 5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가정 수업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도전한 음식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돌돌 싸먹는 크레페. 맛있죠. 아, 그래도 좋죠. 학생들은 저마다 정성의 손길로 크레페를 만들어 제출했고요. 심사위원이 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든 크레페를 하나하나 시식하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요리 경연 대회가 끝난 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뭔데 또? 동영상 속에는 7명의 남학생들이 크레페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야. 불안해. 수상하다니까 더 불안해요, 진짜. 조사 결과 학생들이 크레페에 넣은 것은 정액과 소변, 야, 진짜 미쳤다. 좀 그러고 싶나?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교사들 역시 구역질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까? 그 이유는요. 네. 클릭수 때문이었습니다. 에라이, 진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서 많은 클릭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받아 뭐하게. 아유, 아니 입장 바꿔서 본인들은 정말 저런 거 먹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안 그럴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진짜. 끔찍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스승에게 저런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건 중죄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결국 크레페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소년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법원에 선 학생들은 그제서야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친구에게 선물한 모모 텀블러. 2020년 9월 대만 자이시
고등학생 헌우의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와 학교 측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건 단순 싸움이 아니라고요. 학교 폭력 그 이상 악마들이 벌인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싫다라는 핑계로 헌우의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 등 이 헌우를 괴롭혔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헌우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고요. 이에 가해 학생들은 반성은커녕 헌우가 고자질을 했다며 앙심을 품고 그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걔 죽을 수도 있겠지? 괜찮아. 우리 아직 어려서 처벌도 안 받아. 그날 이후 헌우는 갑자기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끊이지 않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몸무게가 무려 8kg이나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8kg이 빠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랬을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양심 선언으로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평소 헌우가 사용한 텀블러에 붕사를 탔던 겁니다. 붕사는 보통 세제, 방부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요. 사람이 장기 섭취 시 심각한 중독과 장기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피해 학생인 헌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나. 3개월 동안이나 붕사가 든 물을 마셔왔던 겁니다. 내 몸이 3개월? 내 몸이 왜 일어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게 8kg에 빠진 거잖아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이 일을 벌인 가해 학생들은 우리 곧 장례식 갈 수 있겠는데 한 달이면 죽겠어. 자신들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임을 알고 더 과감하게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가해자들은 헌우를 괴롭힌 벌로요. 고작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퇴학만 시켜도 분노할 판에 지금 전학을 시켰다고? 어리다는 무기를 이용해 아무 죄책감 없이 친구를 죽이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들. 언젠가는 본인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영국 소년법이 강화된 이유?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골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죠.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두 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도 않은 채 퇴원을 시켰습니다.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 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시는 다른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병원에서 쫓겨난 쿠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되자 사람들은 대분노, 그리고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주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애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카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카는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야?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2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2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체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2위 공개합니다. 샌드위치 킬러의 동료 잔혹사.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오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호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중국 친절한 이웃의 비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진짜 끔찍하네요. 어우.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복희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복희.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 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최악의 범죄자 편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팔아넘긴 비정한 남성. 2021년 10월 베트남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로포펑. 그런데 그가 범행을 저지른 데는 나름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홧김에 그런 거예요. 2018년 9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펑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치료비를 구할 길이 없자 어린 소녀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 대가로 심장병 치료비를 마련한 건데요. 저걸 누가 이해를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동정을 하겠어요. 아니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의 인생은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살자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실은 설마. 펑이 중국에 팔아넘긴 미성년자의 정체. 바로 하지 마. 에이. 펑의 13살 된 친딸 로티 메이였다는 겁니다. 와 자기 심장병 고치려고. 지가 살겠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왜 1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펑의 조카이자 메이의 사촌 언니. 범행 전 펑은 조카에게 연락해서요. 내가 돈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메일을 팔아넘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봐줘. 어? 그러자 돈에 눈이 멀었던 펑의 조카는 인신매매에 가담. 그렇게 어린 사촌 동생인 메이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갔고요. 인신매매단에게 1억 2천만 동, 한화 약 624만 원을 받고 메이를 팔아넘겼습니다. 600만 원 돈에 그 돈을 나눠 갖겠다고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지 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행 중 다행으로요. 이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은 2021년 9월 펑의 딸 메이가 중국에서 구조되면서 발각됐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메이는 자신을 중국으로 데려갔던 사촌 언니를 범인으로 지목,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메이의 아빠 펑이 인신매매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고요. 그제야 딸 메이는 자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주범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펑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빠. 딸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살인 미수범 알고 보니 한때 모모. 2018년 8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주차 시비로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 그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즉각 체포됐습니다. 야, 정말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갑니까?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 목을 그냥 찔러버리네.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살인 미수범 미나토 신지의 충격적인 과거입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30년 전 열도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명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뭐예요? 끔찍해. 살인 사건의 주범이면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저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촉법소년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비슷한 법 있잖아요. 일본도? 맞습니다. 소년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은 1988년 4명의 10대 소년이 17살 소녀를 납치, 무려 40일 넘게 폭행, 성고문을 한 뒤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소년들이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로 묻어버리고요. 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행 수법에 사람들은 범인들의 사형을 주장, 일본 열도가 들끓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미나토 신지는 15살. 그 시절 소년법 적용을 받는 나이였기 때문에요. 법원은 미나토 신지에게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부정기형을 선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건 안 된다!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화의 가능성을 믿고 덜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거는요. 미나토 신지와 함께 소년법 적용을 받았던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공범 4명 중 3명이요. 출소 이후에도 납치와 감금,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처벌이 제대로 됐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자가 더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받아서 교화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이게 이제 당연히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철없던 시절에 나를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저런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교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말 잘 마련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형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소년 범죄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를 든 미나토 신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촉법 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흘린 모모 눈물. 2020년 11월 중국 충칭시 1살 샤오장과 2살 슈에슈의 남매가 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남매의 친부 장보는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추락한 뒤였어요. 애들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이 찢어질 듯 오열했습니다. 왜 안 저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원망하게 되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 나도 불안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의 추락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만한 건
사건의 범인 하지 마요. 아이들의 아빠인 장보였습니다. 저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여놓고 저런 연기를 하지? 아, 머리 아파. 자, 지금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막힌 사건의 전모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보의 전처이자 사망한 아이들의 친모인 천메인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겨우 1살과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직접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높은 철제 난간을 스스로 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전 남편인 장보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내가 잠이 들어서 애들을 못 봤어. 그때 식사 중이라 애들이 베란다 간지 몰랐지. 자,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는 장보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在视频中，他特别的痛苦，撞墙啊，怎么样的。我觉得他就是在演戏，就是他对孩子根本就没感情。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 모습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친모 천 씨 신고로 재수사에 돌입한 결과 어린 남매의 추락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친부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던 건데요. 왜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많지, 오늘 진짜. 근데 오열하던 모습이 너무 역겹네요. 아니,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래요, 왜? 왜 자기 애들을 그렇게 죽인 거래요? 장보가 친자식을 살해한 이유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려면 애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제 애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평소 장보의 자녀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장보의 애인 예쟁첸이 살인을 종료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살인 방법, 성공 가능성 등을 논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획대로 어린 남매를 베란다로 강제로 끌고 와 창밖으로 아이들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아니, 마지막에 자기가 던져지면서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어. 사건 조사 후 진실이 밝혀진 뒤 중국 법원은 추악한 행태를 저지른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뚤어진 사랑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비정한 아버지. 지옥에서라도 그 죄를 갚아야 할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야, 걔네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 거죠. 탐욕 때문에 모모와 계약한 살인자. 2020년 6월 영국 런던 킹스버리의 한 공원. 사이좋은 자매인 언니 비바 헨리와 동생 니콜 스몰만이 괴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자매는 수십 차례나 흉기에 난자당해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이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한데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던 겁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범인은 다니엘 후세인. 그는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매를 살해한 충격적인 이유는 복권 당첨 때문이었다고요. 뭔 소리야? 아니, 복권 당첨이랑 살인이랑 뭔 관계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잔혹한 살인마 후세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후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 지옥의 왕에게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복권 당첨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하나로 약 5,200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는 조건으로 오컬트 신앙의 악마인 루키포게 르포칼레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세인의 방에서는 3장의 복권이 발견됐고요. 그는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탄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 연구하는 악마와 흑마법 등에 단단히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마가 좋아하게끔 그렇죠. 잔인하게 죽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악마지 뭐. 아니, 사람 죽여서 자기가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피로 서명한 악마와의 계약서에는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게 부와 권력을 주시면 6개월마다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저 피로 쓴 거 봐. 짜증나. 사인 바이 뭐야? 에휴. 근데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만약에 체포 안 됐으면 그러니까요. 6명씩 여성들이 살해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죽였겠죠. 네. 복권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복권이 안 된 게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을 거고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후세는 결국 영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욕망으로 생면부지의 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자. 본인 스스로가 악마가 된 최악의 범죄자였습니다. 살해당한 두 아이, 범인은 모모. 2021년 5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40세의 일본인 여성 이노우에 유이가 다급히 경찰서에 달려왔는데요. 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니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경찰서까지 찾아와요? 그게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이노우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 이노우의 9살 딸 미아와 7살 아들 카이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에 의해 훼손, 잔혹하게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잖아요. 이상한 소리 들려서. 네. 그 사이에 아이가 살해된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바로 아이들의 엄마인 이노우였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그래놓고 경찰이 뻔뻔하게 와서 다급한 척한 거야? 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엄마 이노우의 차에서 선명한 핏자국과 흉기를 발견. 그 흉기는 고축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15cm가량의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왜 저럴까? 자, 당시에 이노우에는 남편과의 불화가 심해 이혼 소송 중이었고요. 사건 전날 밤도 크게 다투어 남편을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 남편이 집을 나간 사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심신미약인 척도 연기하는가 보다. 아이들을 죽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귓속에 맴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에 경찰서에 찾아간 것도 그 목소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믿냐? 아니 누가 저런 거 가르치나?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요 가르치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두 자녀의 시신에서 자신들을 해하는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신의 상태는 더욱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아이들이 진짜로. 자, 이노우에는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엄마, 그 어떤 죗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1997년 11월 콜롬비아 페레이라에서 시신 25구 발견. 1998년 2월 콜롬비아 제누아에서 시신 2구 발견. 불과 4개월 사이 잇따라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 수사 초기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학살 또는 종교 집단의 소행으로 추정했지만요. 희생자 전원이 소년이라는 점, 시신에서 발견된 고문의 흔적, 그리고 유사한 살해 방식의 주먹, 연쇄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야. 아유. 아이들만 골라서 왜 이랬대? 근데 이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체포했어야 될 텐데 희생자가 너무 많네요. 그러던 중 1999년 경찰은 강간 미수 혐의로 루이스 가라비토를 체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가라비토의 집을 수색하던 중 그동안 연쇄 살인범에게 희생된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 경찰의 추궁에 가라비토는 결국 자신이 지난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내가 죽인 애들은 훨씬 더 많어. 경찰이 못 찾은 거지. 아이고 잘났다 진짜. 가라비토는 지난 7년 동안 5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무려 138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해 희생자는 자그마치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거는 학살 아니에요? 그거 왜 죽였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소년들이? 네, 빈민가에서 태어난 가라비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
하지만 학력도 변변치 않은 기술도 없었던 탓에 길거리 생활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라비토는 자신의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연약한 아이들을 찾기 시작. 여기 맛있는 음료수 있는데 아저씨는 놀러 갈래? 내가 용돈 벌게 해줄게. 이리 따라와봐. 빈민가의 소년들을 타겟으로 범해 배고픈 아이들의 환심을 샀고요. 그렇게 경계 없이 자신을 따라 나선 소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겁니다. 비겁하다, 비겁해. 비겁하네요. 연약한 애들만. 근데 본인이 아무리 어릴 적 상처가 있다고 해도 저런 범죄는 절대 정당화되지 않아요. 가라비토의 끔찍한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끔찍한 괴물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라며 많은 이들이 분노에 들끓었는데요. 이에 콜롬비아 법원은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징역 185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신 위치 알려주면은 형량 줄여주는 겁니까? 피해 소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조건으로 사법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형량은 대폭 감형. 2001년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라비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형을 1800년을 받은 거야? 수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연쇄 살인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